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산속에 소름 끼치는 흉가. 대략 20년 전, 대학생 시절에 친구랑 경험한 일입니다. 친구 2명과 저희는 시험이 끝난 것을 기념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무르익어 급기야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하고 말았고, 버스도 끊기고 택시도 보이지 않는 시간. 하는 수 없이 자취방까지 산을 지나서 최단 경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갑자기 장대비 같은 엄청난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명이었으나 알게 모르게 한 명은 중간에서 샜더군요. 중간에 빠져나가서 집에 갔겠지라고 생각하며 남은 저희 둘은 끝도 없이 내리는 폭우를 피해 산길을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든 것인지 산길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변은 전혀 모르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산길을 지나가면 집까지의 거리는 10분 정도인데 30분 이상은 헤맨 느낌이었습니다. 길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온이 식기 전에 어디 가서 비라도 피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근을 헤매다 멀리 불이 켜진 단층 집을 발견하고 급한 대로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느낌부터 상당히 섬뜩했습니다. 낡은 집인데 녹슨 대문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안에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찾았습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나무 문이었는데 열린 채로 바람에 삐걱대며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인기척은 없고 낡아 있는 구형 백열등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벽이고 문이고 전부 피로 칠갑이 되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관뚜껑 같은 판자가 피범벅이 된 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소곤소곤대는 여자의 말소리가 안방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와 친구는 주인을 한참 동안 소리쳐 불렀습니다. 돌아오는 건 대답 대신 소곤거리는 말소리뿐. 친구가 화가 나서 방문을 열어 젖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살았는지 벽에 옷과 가지도구는 그대로 있는데 한눈에 보아도 먼지가 뽀얀 것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열등이 왜 켜져 있을까요? 게다가 방금 전까지 안방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갑자기 다른 방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소름 끼치게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는 담력이 강했지만 대답 없는 주인에 화가 나 있었는지 소리가 나는 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열린 방문 너머로 보이는 건 피로 칠해진 벽만 있을 뿐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앙칼지게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백열등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저희는 정신없이 그 집을 벗어나와 비가 쏟아져 토사가 흘러내리는 비탈길을 마구 굴러서 흙탕물 범벅이 되어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피투성이 방.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갔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다. 문득 뭔가 신경 쓰였다. 커튼이었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하얀 커튼이었다. 갑자기 왜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다.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집중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신경 쓰인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유심히 보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창문은 닫혀 있다. 도저히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불을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눈이 막 잠길 무렵 갑자기 또 커튼이 생각났다. 눈을 뜨자 하얀색 커튼에 붉은 얼룩이 보였다. 창문으로 비치는 불빛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마치 피처럼 보이는 얼룩은 점점 커져만 갔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방에 있을 순 없다. 일어나서 문을 향해 뛰었다. 그 순간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다. 비었다. 바닥에도 침대에도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방 안에 온통 붉은색이다. 필사적으로 비명을 삼키며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며 돌아보니 피투성이인 몸에
머리가 반쯤 부셔져서 뇌가 흘러내리는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프런트로 달려가서 소리쳤다. 이봐요. 방이 이상해요. 그러자 프런트에 있는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요? 방이 온통 피트성이라고. 하지만 직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고객님,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니신지요? 옷도 깨끗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런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같이 가서 봅시다. 일단 방에 가봅시다.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며 당황한 표정으로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애원하듯 말했다. 손님, 제발. 그 방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산부인과 의사. 우리 부모님은 산부인과 의사이다. 두 분 다 자식에게 꿈을 강요하는 타입은 아니셨지만 자연스럽게 나 또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내가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부모님에게 일절 손을 벌리지 않고 나의 힘으로만 나아가고 싶었던 시기였기에 난방비가 부담이 돼서 방바닥도 덮이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던 시기였다.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서 숙직 아르바이트를 했다. 숙직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담당 시간이 몇 명에게 나누어져 있어서 의사 한 명이 밤새 혼자 버티며 잠에 취해 환자를 대하는 일은 없었다. 거의 새벽 2시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응급 환자가 왔다는 소리에 접수대로 가보니 여러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입고 있는 청바지가 옅은 붉은색으로 온통 축축한 것을 보니 양수가 터진 것 같았다. 그녀는 본인의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저 어쩌지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겉모습과 복장으로 미루어 봤을 때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 같아 보였다. 그 여자를 부축하고 있는 친구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숙직 담당 선생님이 도착하여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아기는 아직 손바닥만한 3개월의 조미수가였다. 몇십 개의 튜브를 연결하여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조치로 어떻게든 아기의 목숨은 부지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아기에게 있어서는 괴롭고 기나긴 시간이 될 터였다. 아무쪼록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모가 있는 병실로 갔다. 내가 병실로 발을 들이자마자 여자는 벌떡 일어나 물었다. 죽었나요? 라고 묻자 나는 답했다. 아니요. 다행히 아기는 살아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행복한 울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기도 있을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리고 연수 시절에도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3개월 만에 태어났으면 장애하잖아요. 그러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살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아기는 필사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였다. 호흡이 곤란해져서 고비를 넘기는 일이 1시간에도 몇 번씩이나 있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아기가 고비에 접어들어 위독해질 때마다 여자가 실실 웃으며 그래, 죽는 거야. 죽어줘, 라며 아기 옆에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위중한 상태였지만 아기는 천만다행으로 반년 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물론 조미수가로 태어난 탓에 지적장애와 함께 약간의 호흡장애가 있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최근에 그 여자가 병원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동료에게서 전해 들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10년이 지나 나도 어머니가 되어서 육아 중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찾았다고 한다. 휴가 중이라고 동료가 이야기하자 그녀는 자식을 나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쁘고 고맙네. 그때 그 아기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하고 보여주러 와준 거야. 기뻐하는 나를 보며 동료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게 말이야.
그 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젤도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 세상으로 내보냈다고 라고 하더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